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020년도 HR리 환경과 전략 과제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갖고서 여러분과 같이 2020년 HR리 전략 과제 또는 HR리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때 포인트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 좀 하나요. 두 번째는 2020년도의 HRD 환경 또는 트렌드를 HRD에 재직하고 계신 분, HRD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 입장,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지만 HRD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뭐 강사든 교육업체든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HRD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HRD 재직자 입장, 그리고 HRD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과 다른 또 저만의 해석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찌 보면 저만의 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한 꼭지 갖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화면이 가렸는데, 잠시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에듀테크, 네 번째 에듀테크하고 또 쉼표가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DT 부분입니다. DT. DT가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첫 번째 꼭지는 HR 담당자가 꼭 달성해야 될 전사 차원의 전략 목표가 있는가.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은 전사적인 전략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HR 부서에, HR 조직에 떨어지는 목이 있을 거고요. 그 속에 과연 HR리 담당자가 담당해야 되는 전사천의 전략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꼭 집어서 2020년에만 국한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 경영 전략 또는 멀게 보면은 비전의 달성에 연관이 된 꾸준하게 추진되었던 전략 목표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 달성해야 될 전략 목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섞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여러분이 다 같이 다룰 부분은 HR리 담당자 입장에서 어쨌거나 전사적인 전략 목표에 관련돼서 HR리 부서가 또는 HR리 담당자가 수행해야 되는 전사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내년도 HRD 전략 목표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수행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RD 사업 관련해서 종사자들, HRD 담당자뿐만 아니라 HRD 사업에 관련되는 교육업체 또는 강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스 둬서 이 세 사람의 역할, HR 담당자, 교육업체, 그 다음에 강사, 이 삼자의 감점에서 내년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부분인데요. HRD 트렌드에 대한 재해석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리니엄 세대, 에듀테크, 그 다음에 요즘 화면 가려져 있는데,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이슈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 트렌드에 대한 전만했던 해석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HR리 담당자 입장 또는 교육사업자 입장, 강사 입장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에듀테크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접근 방법,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 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편협된 부분이 너무 회자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드림으로써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좀 넣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HR리 담당자가 꼭 달성해야 될 전사 차원의 전략 목표는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카플란, 그리고 노튼이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원서로는 얼라이먼트, 한국어로 이제 번역, 출간됐을 때 번역 부분은 얼라이먼트로 되어 있을, 정렬 부분입니다. 얼라이먼트, 정렬. 원서는 2006년도에 출간되었고요. 한국에 번역된 거는 2008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 전략부서에서는 한 권씩 다 비치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전략부서 입장에서는 큰 도움 되는데, 제가 이 책의 지금 보시는 화면을 지금 강조 싶은 거는요. 이 책을 통해서 케프라는 업종 불문, 회사 규모로 불문하고 하나의 단위 조직에 전사 차원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중에 HR 펑션, HR 쪽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전사의 4분의 1은 HR 펑션에서 해야 될 거다. 그 예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목표들의 예시고요. 거기 KPI가 있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해야 되는지 추진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포인트는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이 있는데요.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HRD 담당자 또는 HRD 부서에서 달성해야 되는, 해당이 되는 전사 전략 목표입니다. 크게 보면은 조직문에 대한 정립점퍼 실천, 리더 역량 개발, 구성리 역량 개발, 그 다음에 경영 이슈 중에 교육적 활동으로 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사 전략으로의 한 방향 정렬, 이런 부분들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HR 펑션 중에서도 특히 HRD 담당자가 담당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전사 목표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조직이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의, 전사 목표 차원에서 긴 여정의 목표로 매년 반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내년도에 HRD의 전사적인 목표와 연관이 된다면 이와 같은 것에 관련된 것이 갖고 간다는 거죠. 작년 또는 올해 또는 내년에도 쭉 이어서 갖고 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 수준, 실적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활동은 기존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동은 다를 수 있지만 달성해야 될 목표는 전사 목표로서는 큰 변동이 없이 갖고야 되는 전사 차원급 목표다. 근데 이거를 HRD 담당자가 담당을 한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목표가 할당이 될 거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이 경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발생해야 될 이슈는 모르죠, 지금은. 하지만 올해 발생했던 이슈 중에 내년에 경영활동에 전사 목표 달성에 또는 전사 목표로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내년에 해결해야 될 이슈로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작년, 올해 주요 기업들, 그룹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을 역으로 살펴보시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그쵸,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오픈되는 그 날짜가 지금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주초에, 이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의 경영 철학을 어필을 했다. 매우 특이하다. 특이한 일이 발생이 됐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 활동의 이슈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비욘드 50년, 100년이 지향하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철학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은 도전, 기술, 상생,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달에 이와 같은 부분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발표로 끝날까요? 아니겠지요. 비욘드 50년, 100년을 지향하는 삼성전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전략 과제로 다 있고, 그것을 위한 전략 과제 속에 또 실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 일부가 HRD 담당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왔다는 얘기는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전략 과제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론하건대 분명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인사조직 HR 담당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강조하신 경영 철학에 대한 전파, 실천에 관련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 삼성전자 입장에 보면은 2020년도 이슈가 되겠지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량 진단제를 도입을 하고 직무 세분화하고 리더십 다면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업적 평가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변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직무 능력에 대한 등급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주요 직무들이 세분화되고요. 세분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애티튜드, 태도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세분화되고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능력 개발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부서별로 주요 직무에 대한 모든 이제 구성원들은 직무 수행 능력 등급이 나름대로 책정이 되겠지요. 큰 이슈일 겁니다. 어쨌거나 인사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을 되고 그것이 안착이 되려면 여기에 또 수반되는 HRD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겠죠. 직무 분석, 직무 능력급제, 그럼 진단을 통해서 누굴 대상으로 어떤 직무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건지,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교육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어디에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겠죠. 물론 이미 올해 그와 같은 것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제도가 되겠지요. 여기에 지금 없지만은요, 3년 전인가로 전 출연이 되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용 부장께서 이제 새로운 거, 스피드 경영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은, 조직문화를 바꾸자. 조직문화를 바꾸자. 그러면서 군대적인,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자. 그에 따라서 호칭도 바꾸고, 직급에 대한 호칭도 바꾸고, 그 다음에 복장자 아니라 근무시간 유연제, 근무장소의 유연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착이 됐으면은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내년에도 뭐 진행이 되겠죠. 이미 그런 부분은 내년의 올해 이슈보다는 꾸준하게 갖고 와야 되는 전사 차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이미 들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사제도, 직무 능력급제, 그다음에 직무 역량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하나 이제 리더십 다면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내년도에 부각되는 이슈로서 HRD 담당자가 관련되는 일이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거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요, 현대차의 조직 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현대차 그룹의 조직 문화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팩북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언론에 나온 거 보든 또 뭐 이렇게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 조직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정인선 부회장께서 조직 문화 입장에서 큰 변화를 지금 걸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강조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문화 관점에서는 복장, 눈에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직급의 간소화, 그 다음에 수시 채용, 그 다음에 승진에 있어서의 파격 승진, 연차가 꼭 채워져야만이 뭐 승진돼야 되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직 문화 바꿔야 되면 이런 걸 받쳐주려면 인사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안착이 되려면은 또 적응이 되려면 당연히 교육적인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되겠죠. 현대차 그룹 안에 기아차만 놓고 본다면 기아차가 최근에 연손을 멋있게 새로 오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오픈 기념으로 해서 대대적인 오픈 기념 교육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경영 쪽에 이런 연손도 하나 생겼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HR 입장에서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거, 교육 장소, 교육장, 교육 여건,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현격히 발전된 상태다. 따라서 여건 때문에 여건이 미비해서 이런 표현 쓰기는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기아차 포함한다면 여건에 이제 갖춰져 있으니 내년도에 그 여건을 토대로 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강조하는 조직 문화의 변화에 관련되는 어떤 HRD 담당 입장에서 수행해야 될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SK그룹. 최근에 언론의 그 신문 기사 중에 그 최태원 회장이 직원들 그 간담회 할 때 그 토크 형식으로 했는데, 사회자가 대리급 사회자인데 다리를 꺾고 있었대요. 그 토크하는 내내 그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다리를 꺾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메시지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 큰 변화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강조되는 게 디자인 사고, 디자인 경영, 그다음에 딥 체인지, 그리고 형식 탈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불필요한 그 보고 문서 이런 부분을 없애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공간, 근무 공간에 대한 그 개방형의 그 오피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저도 뭐 회사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팀장이라면은 참 근무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공간인데 기존 것과 전혀 다르다 보니까 부서장 입장에 보면은 부서는 항상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같이 있어야 돼. 꼭 같이 만나야 돼.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 회의를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이 지금 가능한 공간을 돼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먼저 나온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게 돼 있는 뭐 이런 구조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올해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픈되어 있고 뭐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요.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스마트 환경에 따르는 스마트 워크 이 부분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올해 이슈가 됐었고요.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 부분이 이제 핫 이슈인데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는, 디자인 직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가는 과정에 독특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네이밍을 부른다면 그게 이제 디자인 싱킹인데요. 디자인 싱킹도 결국은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데 좀 남다르다. 기존의 문제 해결 사고 방식과 좀 차이점이 좀 몇 개 있다. 단적인 예가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자. 두 번째, 초안을 만들자. 시안을 만들자. 그리고 시안 갖고 평가를 받자. 그리고 평가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자. 그래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참여,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또는 뭐 시안, 가안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자. 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앞에 그 삼성이든, 그 다음에 현대차든, SK든, 뒤에 또 이제 LG그룹 예시도 들을 건데요. 에자일이라는 그 에자일 조직, 에자일 스타일의 일방식, 이런 부분도 핫 이슈가 되는데요. 에자일 조직이란 부분은 지금까지 조직 구조상에서 잘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견이 많더라. 진행이 잘 안 되더라. 모르더라, 서로 간에. 뭐 이런 그 안 좋은 점들, 비효과적인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 정말 제대로 실현을, 그 과제를,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가 되는 부서가 사전부터 그다음 실행을 할 때 유관되는 부서들 간에 유기적으로 관계에 맺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뭐 여기는 뭐 벽 없는 조직 뭐 이런 부분에 그 관점도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그래서 이와 같은 에자일 조직의 형태 그럼 이번에 처음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과거에 말 그대로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를 갖췄고 그들에게 일하는 방식에 뭔가 남다른 권한이나 그 자율권 이런 것을 또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 일을 해왔을 거고요. 근데 지금 에자일 조직은 말 그대로 보면은 그 다양한 그 유관된 부서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그 비즈니스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데서는 유관된 그룹들이 조직들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신속하게 의사결정 내지 않으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진도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화된 그 일하는 방식, 조직 운영 형태 이런 거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도 레피드 액션 팀이라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그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그렇다고
긴 기간 동안 갖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그 프로젝트 팀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관 부서가 있어. 그들을 같이 어울려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R&R, 업무 분장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방식들, 더 중요한 거는 권한입니다, 사실은. 그 풀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조직의 업무 분장, 책임 권한 규정과 다르니 기존과 다른 방식이다. 그것이 적용되려니까 조직 문화의 변화, 어떤 그 조직 문화의 변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처럼 이제 와닿는 거고요. 그게 요즘 이제 예절 그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핫 이슈가 되죠. LG그룹입니다. LG그룹은 그러니까 새로운 그룹 총수가 이제 그 LG그룹 그 가문의 4세가 이제 그룹 총수가 됐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경영 리더십 팀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올해 사업이 전개가 됐는데 전개되는 과정에 기존의 그 LG그룹과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실적, 그 다음에 성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것도 변화가 있고요. 허리허식 없애고 그다음 수평적인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경영 전략 실적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월 달에 곧 어느 기업에도 마찬가지인데 11월 달에 이제 CEO급들에 대한 인사, 임원급, 사업본부장, 사업부장급에 대한 인사가 이제 있는데요. 큰 변화가 있을 것 중에 하나가 LG그룹이 아닌가 지금 추론은 됩니다. 왜냐면 단적인 제가 지금 언론에 나왔지만 LG 디스플레이가 큰 적자가 났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보기 드물게 또 대규모 명퇴도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전과 다른 그룹의 어떤 그 문화가 그 경영 전략의 그 형태들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큰 이슈가 지금 그 LG그룹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가 올해 분명히 새로운 그룹 총수에 의한 경영 철학이 담긴 LG그룹의 조직 문화, 그룹 문화에 대한 뭔가 새로운 부분이 각 계열사에 전파가 되고 그것이 본격화 실천화되는 것이 내년이 아닐까 생각이 추론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룹의 그룹 차원의 큰 경영 전략, 큰 그림이 나올 거고 그것에 따르는 계열사의 큰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뭔가 큰 변화들이 생길 거고 그 변화 중엔 분명히 HR, 뭐 인사 제도가 되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뭐랄까 조직 개편, 그것에 따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등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그 이슈들이 있을 거고 그것은 결국 또 HR 담당자가 HR 부서에서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추론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렇게 이제 여러 해에 거쳐서 이슈화되는 그 키워드들인데요. 눈에 많이 띄는 게 지금 호칭, 직급이 축소, 호칭이 변경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급제, 직무능력급제라는 부분은 이제 또 지금 노출되는 언론에 노출된 것만 보더라도 신입사원 공채를 없앤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뽑는다. 그러니까 공채 개념이 없다는 건 단일 기준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에 따라서는 채용 부분도 직무에 따라서는 채용의 그 시작점의 연봉의 시작도 다르게 갖고 갈 수도 있다. 마치 외국계처럼 가령 유통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가장 많이 연봉을 많이 받는 직무거든요. 근데 다른 직무는 그것에 비해 덜 받게 돼 있고요. 이게 직무 능력급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역량을 평가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을 등급화해서 그 등급에 해당이 될 경우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워크레벨, 회사에서 부여된 책임 권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직급,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런 워크레벨에 맞는 직무 능력이 요구되질 거고,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부족한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역량 개발 쪽에, 그러니까 직무 관련되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에 따르는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기존과 다른 개방형 오피스. 그래서 항상 모든 조직이 매일같이 상근한다. 이런 것이 깨지는, 그리고 굳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유연제. 마찬가지로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10명이 동시간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근무의 연속성 부분, 그 다음에 그 팀 인원의 그 인원수만큼의 뭔가 나와야 되는 시너지에 대한 그 구현 부분이 지금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근무복장 자율제, 저도 오래 봤네요. 그 LG 계열사 중에 하나가 가봤는데 낮에 여름입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반바지, 그래 슬리퍼 보이더라고요. 샌들, 맨발에. 이런 게 좀 특이했고요. 삼성전자 산하의 그 디자인 연구 그 단지인데 그쪽 가니까 반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드러난다. 그 보수적인 기업의 조차에서도 뭐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 현대차 그룹에서도 그 근무 복장이 예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진짜 다른, 지금은 이제 복장만 갖고 보면은 그룹에 어느 그룹에 다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복이고 자율복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주 4일제 실시에 대한 그 베스트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주 4일제 했더니 나쁜 거 없더라. 효과 있더라. 근데 국내 기업에도 이제 일부 도입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페북에 올려놔 봤습니다. 주 4일제 근무제가 되면 주 5일제 했던 것에 동일한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이 4일을 주는 거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받는 연봉은 동일하대요. 저 입장에 보면 되게 파격적인데 아무튼 그렇게 일이 돌아간다. 상당히 그 뭔가 일하는 방식과 이런 부분에 좀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300인 미만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주 52시간, 그래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근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는 밤새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그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여건도 있는데 일을 못하고 집에 가라는 말이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외국계만 놓고 본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할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럼 따라서 시간급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주 단위 근무시간제, 이 제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연봉제라면 연봉제 사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봉 체약을 할 때 성과에 대한 책임 그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이 그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을 때 재계약 여부가 되는 거지 근무 시간의 양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본다면 연봉제 그 근무자한테, 연봉제 근로자한테, 직장인한테 근무 시간에 대한 걸 통제한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단 근무 시간 단위로 해서 급여가 책정되어지는 시간급제 근무 사원이라면 주 52시간 철저히 뭐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상 초과할 경우 거기에 맞는 그 할당한 보상, 타당 보상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육 시간을 봤을 때는 장시간 근무, 그 다음에 교육 장소의 이동에 대한, 그리고 합숙에 대한, 합숙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온라인 교육, 도수통신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 시간, 이걸 집에서 할 경우 근무 시간 인정해 줄 거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가이드, 지침 같은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HR 담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근무 시간 이외에는 교육을 안 한다.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장기간 합숙은 하되 근무 시간만큼만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 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라밸 중시. 조직 문화의 변화 부분은 결국은 근무 시간 제도 변화, 호칭의 변화, 복장의 자유의 변화, 근무 환경의 변화. 결국 그 저가는 회사의 성장만큼 개인의 성장, 발전도 존중하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것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맞추는 그 본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정착되어 가는 것 같고요. 확실히 출근 땡 퇴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대한, 근무 장소에 대한 이런 실제 쓰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워라밸에 대한 그 여건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 많이
이슈화됐던 게 지금 하반기부터 이슈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닌데요. 하지만은 권장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공 쪽이라면 공공 부분이나 공사나 또는 비영리 조직 같은 데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과거에 뭐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벗어나기 위한 예방 노력들 이런 것이 이제 교육이 의무화된 것처럼 이런 부분들 지금 그거 못지않게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수평적인 조직문 뭐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그 조직에 들어온다.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해석은 많은데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최초 보고서에 그 95년도생 이후로 탄생한 출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제 부르기로 불렀는데 그 같은 명칭이 이제 해석은 이제 분분합니다. 그럼 2000년생은 뭐 그럼 94년생은 뭐 이렇게 미묘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95년생부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제 칭하고 이들은 기존과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즉 나이대에 갖고서 분류를 하는데 기존 세대의 차이점 부분은 많이 뭐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레니엄 세대를 검색을 하면 책도 많고요. 그 언론 그 신문사에서 루포 기획기사도 많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뭐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탄생한 연도도 중요하지만 나이 오늘 시점에서의 나이를 보면은 새로운 직장의 조직에 새로운 비기너로 들어오는 연배들 대리가 되기 전 한 5년이나 3년이 되기 전에 머물러 있는 요 세대들 이 세대들의 특징은 기존의 세대들과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그 다른 점을 회사의 구성원과 리더의 관계 또는 구성원 간의 관계, 선배와 그러니까 시니어하고 이제 주니어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관계성 보면은 리더와 팀원, 강사와 교육생, 교육 담당자와 교육생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올바른 대처 또는 뭐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있는데요. 일단 밀레니엄 세대라고 세대 간의 특징을 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마케팅 입장 보면 우리 상품이 이 새로운 세대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니는 소득이 발생이 되고 소득이 커지고 실제 구매력이 커지는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우리 상품의 기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매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날까? 그럼 이들은 이 제품에 있어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강조하는지, 구매 소구점은 뭔지, 그 마케팅은 어느 포인트로 둘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선배가 후배, 회사 내에서의 선배가 후배, 상사가 팀원에 대한, 교육 담당자가 교육수행에 대한, 강사가 교육수행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는 사적인 대화, 사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의 특성의 이해를 심층적인까지 이해는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대건 비기너 세대, 시작 입사해서 3년, 5년 되기 전까지 그 세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선배와 상사와 또는 관계성에 있어서 유난히 다른 부분이 많이 노출됐던 세대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희들 깬 세대, 별종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큰 변동이 없다. 저 사적인 관점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들한테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치와 그 다음에 평가 척도와 평가 방법을 합의하는데 이들만의 세대를 감안을 한다? 그럼 감안했을 때 조직에서 바라는 그 결과물이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목표 설정과 목표치, 그 다음에 평가 척도,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실천 방법, 과제들을 구체시키는 방법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은 과거 세대와 크게 차이점 없을 겁니다.
교육 대상자 특성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거든 지금이든 그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 세대가 누구든 교육에선 원래 가져야 할 접근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사적인 대화나 뭐 토크나 사담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그들과 얘기 나누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담긴 대로 변화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연관되는 사람과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는 밀레니얼 세대만의 그들만의 용어,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어투, 이것이 반영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적인 대화할 때는 당연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화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이런 것을 해야 더 대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과거 세대와 전혀 다른 방식의 용어, 그 다음에 어투, 그 다음에 메시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케터 입장, 마케팅 하시는 분 입장이라면 내 상품의 구매자로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과연 전 세대 동일할까? 아니라면 뭐가 다를까? 이건 당연히 알아봐야죠. 교육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가 동일한 교육인데 대상자가 과연 과거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세대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이런 관점인 거죠. 용어도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뒤집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근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시는데 여기 가려진 부분이 재직자 전직 지원입니다. 재직자 전직 지원. 법적으로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는 사람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있을 때 능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주고, 저성과자가 나왔다. 그럼 저성과자들을 성과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 기회를 주라.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나갔을 때 도움될 수 있는, 도움되는 그와 같은 전직 관련되는 지원 행위를 좀 해주라. 활동을 지원해주라. 이런 것이 이제 강제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 1000명 이상으로만 국한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시행령 과정에 대한 건 아직까지 잘 노출되진 않았는데, 하여간 큰 방향은 내년도 이후부터는 전직, 재직자 대상으로 전직에 관련된 지원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간다. 요것까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HRD 담당자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필수 교육이 있을 거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또는 뭐 특정 대상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희가 강조하는 게 4대 필수 교육인데요. 법정 의무 교육 빼고 신규 입사자가 들어올 거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 신규 입사자가 들어올 거고요. 그들에 대한 교육. 그럼 이들에 대한 교육은 과거와 다를 게 없을까? 근데 조직 문화가 바뀌어요. CEO가 바뀌고 그룹 문화가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면 조직 문화의 내용의 대부분은 핵심 가치는 곧 공통 역량이 되고요. 니들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리더십 역량이 되고요. 조직 문화의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의 내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신입생 교육과 승자 교육 때. 따라서 내년도에 있을 필수 교육, 신규 입사자 대상 교육 중에 올해 큰 변화가 있다면, 경영진의 변화가 있다면, 또는 조직 문화의 변화가 있다면 내년도의 교육의 내용에 바뀌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이슈가 될 거고요. 승진자 교육. 직급에 따르는 승진자, 신임들이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 이와 같은 직급에 따르는 승진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것도 뭐 내년 이슈고요. 다만 경영진이 또는 조직 문화상에 또는 지금같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밀리는 세대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 근무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힌다지 말아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선배가 후배에 대해서 또는 그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팀원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 내용이 과거와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그 승진자 교육 때 반영이 돼야 되고요. 하나의 특이상 부분은 직급,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것도 승진자 교육이 필요한가 안 한가라고 이제 고민할 텐데, SK그룹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직급에 따르는 그 승진자 교육 대신에 연차별로 해서 그 승진자 교육을 가름하는 그 같은 교육들이 가령 뭐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런 식으로 연차로 끊어서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리더 교육은 직책자를 얘기하는 건데 팀장과 임원이 이미 그 직책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은 그 핀트가 안 맞습니다. 좀 어찌 보면은 이미 이들은 뭐 직책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리더십 교육을 받는다, 리더십 역량 교육을 받는다. 그보다는 리더십 개발 기회를 받는 게 오히려 맞겠죠. 따라서 이들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교육을 한다면 일단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싫어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년도에 올해 보니까 시옷께서 보시니까 직책자들이 문제가 좀 있어. 꼭 집어서 뭐 하나가 좀 부족해. 좀 잘못 알고 있어. 마음에 안 차. 성에 안 차. 데이터가 안 좋아. 이런 상황일 때 내년에는 그것만큼은 좀 개선해 보자. 그럴 때 이제 직책자 대상으로 리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직 활성화 워크숍, 이거는 뭐 으쌰으쌰 얘기 아니라요. 한 해 동안의 경영 활동 중에 조직 문화의 이해 실천 수준 높이기 위한 활동의 결과, 그 다음에 인재 육성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서브에 해봤더니 전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상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급히 내년에 그 개선해야 될 어떤 이슈를 도출해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신 한번 가봅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워크숍 형식으로 꾸린다면 그게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라고 저는 지금 명칭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 한 4가지 종류가 내년도에 그 꼭 있어야 되는 필수 교육이 되고요. 이것과 부가적으로 경영 이슈 중에 특정한 대상 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어떤 교육적 리더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교육 과정이 기획돼서 개발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추가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주 최소 필수적인 HRD 담당자가 어떤 부서에서 수행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제도, 인적성과 관련되는 필수 제도와 HRD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업무 지원, IT 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인데요. 회사 여건에 따라서 이미 다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덜 한 데도 있고요. 고민 중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상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기회가 될 때만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 이수 학점 제도는 교육시간 이수 제도 또는 뭐 교육 학점 이수 제도, 이 부분은 굳이 회사에 인사 적체가 심하지 않는 한 HR 그 담당자가, HR 부서가 먼저 이 제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굳이 내설 필요는 없다. 인사적체 심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제도는 아직까지 급한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우측 상단에 경력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쯤 보면은 개인별 능력 개발 제도 IDP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냐? 큰 맥락은 그 큰 그림의 경력 개발이라는 그 제도 속에 IDP가 들어가는 건데요. HRD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면 경력 개발 제도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에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보니 주요 포스트 자리, CEO, 뭐 사업부문장, 사업부장, 뭐 그 다음에 팀장. 그러니까 3년 뒤에 주요 포스트의 수급을 보니까 자리가 비어, 많이 비어. 자, 이거를 외부에서 채용할 거냐, 바잉할 거냐, 내부 후보자를 선발해서 육성을 해서 그 자리로 승진시켜 줄 거냐, 또는 이동시켜 줄 거냐, 바잉이냐 또는 육성이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잉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육성을 하겠다. 그는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어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 주요 포스트에 수행하는 데 도움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 거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누구를 먼저 그 자리에 보낼 거냐. 이와 같은 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경력 개발 제도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주요 포스트만 놓고 본다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이 경력 개발, 전사 차원의 경력 개발은 그러니까 HRM 쪽에 관련도가 큰 업무고요, 제도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주로 핵심 인재 관리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중에 이들 선발된 대상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채울 거냐, 그 프로그램을 필요하다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HRD 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경력개발 제도에 있어서 HRD는 또는 뭐 핵심 인재 관리사 HRD 역할은 거기에 필요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까지의 목이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큰 그림의 경력개발 제도는 사실 HRD 구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누구나 회사 성장만큼 개인의 성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역량을 개발해주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보장해주겠다. 그게 바로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이고요.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제도고요. 영어로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해서 IDP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거는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 역량 개발,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이게 되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그 IDP를 할 수 있는 그 지원, 뭐 외부 기업간에 돈이 필요해. 그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비 지원이 꼭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누구나 IDP를 작성을 해야 되고, IDP 속에서 외부 기업 같은 경우 교육 비용이 들 경우 인당 일정한 비율 내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게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HRD 있는데요. 미니멈으로는 최소 한도로 이력 관리는 전산으로 하자. 그러니까 외부 기업 참가 신청과 결과 보고서가 전산으로 입력되고 그와 같은 것이 입력이 돼서 나중에 그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전산화 좀 시키자.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우리 HRD 활동 실시 전과 실시 후가 변동이 생겨야 됩니다.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뭐로? 데이터로. 그러려면 객관적인 진단, 서베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설문조사, 진단을 좀 실시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이 실적이자 또 한편의 목표치에 산정하는데 그 바로미터로 또 삼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RD 담당자가 해야 될, 내년에도 해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과 제도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HRD 담당자와 교육업체, 그리고 강사는 어떤 존재인가? 뭐, 좋은 관계면 좋겠고요. 그죠? 저는 뭐 이제 HRD 담당자 하다가, 교육 사업자지,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1인 그 교육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의 강사 같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또 HRD 담당자 있고, 또 교육 업체가 또 HRD 담당자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을 텐데요. 결국 HRD 담당자한테 교육 업체나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교육 담당자가 자기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련되는 도움을 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당초에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도록 교육 효과가 나오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분석 단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설계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기여할 수 있고 실행 단계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도 기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 과정에 다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부분을 HRD 담당자가 잘 알고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교육업체 또는 강사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주요 경영 이슈 중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구하는 전사 목표 중에 특정한 항목에 있어서 회사에 추구하는 목표와 현재 수준이 너무 갭이 커요. 그때 갭이 클 때 이 갭을 메꾸기 위한 것을 검토해 보니 여러 가지 활동을 알아보니 교육으로도 가능하네? 그럼 그 같은 교육을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서 이 갭이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교육업체나 강사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그 외부 업체,
교육업체 또는 강사가 그 도움을 주는 여부는 컨텐츠 부분입니다. 교육 담당 입장, HRD 담당 입장에 보면은 컨텐츠가 없어요. 필요해요. 그럼 그래서 부담 없이 또 법적인 그 접촉 없이 활용하려면 당연히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그 소약 없는 교육업체든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만이 어떤 갖고 있는 교육적인 방법,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 쓰겠지요. 근데 우선순위 누굴 정할 거냐 부분에 대한 거는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HL의 트렌드에 대한 제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보는 밀레니얼 세대,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비기너, 교육 대상자, 신입사원이든 승진자 대상자거든, 승진자 교육에 오시는 분이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 대상자로서 그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리더로서 팀원 중에 밀레니얼 세대 봤을 때 근무 중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사실 과거와 큰 차이점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본질적인 이거죠. 팀원이 세대에 불문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팀원은 그 어려운 목표를 진짜 몰입을 해서 일에 열중하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나와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더라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또다시 심기일전하고 또 부족한 것도 노력하고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쉽지 않은 목표를 줬는데도 수용을 하고 또 열심히 해내는 모습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이런 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은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또 그 뒤에도 같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강사가 교육생을 또는 교육 담당자가 밀레니얼 세대 신입사원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밀레니얼 세대를 뭐 전혀 관심을 끊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심각히 고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에는 좀 교육 시간 중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과 끝나고 난 사적인 시간대 대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아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큰아들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적인 대화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별할 필요는 있다. 에듀테크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에듀테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당연히 자신의 그 상품과 서비스가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가성비가 높은 이런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교육 분야의 최첨단 교육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교육적 상품과 서비스를 상품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듀테크에 종사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에듀테크에 관련되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알고 또 이것이 그 전파가 되고 확산이 돼서 누구나 알고 활용해야 된다고 알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에듀테크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HRD 담당자 입장 또는 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과 교육적인 방법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랑 혼합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뭐 중국집 가서 짬뽕과 짜장을 다 같이 먹고 싶어요. 먹어야 돼. 그럼 짜장을 시켜야죠. 짜장을. 근데 그런 용기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이 섞여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의 교육 방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의 앞과 또는 뒤에 또 집합교육 중이라도 서로 다른 방법, 이러닝이든 독서통신이든 또는 뭐 서베이든 등등등등 각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섞었을 때는 우리 블렌디드 러닝 보고요. 어댑티브 러닝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거기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자. 마치 게임 같은 거죠. 요즘 게임 보면 상당히 그 고난이도입니다. 그리고 레벨, 그 게이머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레벨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따라 그 프로그램들의 상황이나 그 뭡니까 그 툴?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교육 참가자의 수준에 맞는 딱 맞는 그 학습량,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랬을 때 그걸 어댑티브 러닝이 보고요. 이것과 연동이 된다면은 마이크로 러닝, 결국 학습의 단위가 아주 최소화까지 가보자. 그래서 큰 덩어리 말고는 마치 그 포도송이처럼 과립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추려서 먹게끔 하자. 나는 포도송이 전체가 필요 없어. 한 3개만 먹고 싶어. 그럼 3개만 고르게 하자. 그러면 학습의 단위가, 학습 덩어리가 작게 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10분 전후, 뭐 동영상이든 이러닝이든 페이퍼든 오디오만 나오든 등등등. 그래서 10분여 단위로 해서 그 잘게 썰어져 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면 그것을 이용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어댑티브 러닝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 작은 단위들을 우리는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소셜 러닝. 그래서 집단 지능, 집단 학습, 집단 지성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확실히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교육, 포멀한 교육 또는 인포멀한 교육에 소셜 러닝을 대한 것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과거로 치면은 뭐 그 COP, 학습 활동, 그죠? 학습 조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플립 러닝. 플립 러닝은 교육의 순서를 좀 바꾸는 건데요. 그 집합교육은 집합교육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집합을 했는데 난이도가 낮은 거, 쉬운 거를 하다 보니 시간을 다 소비돼. 그 막상 모였을 때 배워야 될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심화적인 내용 부분에 대한 거. 풀린 러닝은 순서를 바꾼 거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데 집합교육의 시간이 한정되니 이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교육 대상자에 맞는 난이도가 좀 있는, 좀 심하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인이 교류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그 집합교육 시간에 쉬운 거 하다 보면 딱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난이도 있거나 또 심화적인 건 숙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알아보고 오렴. 그 다음 시간에 과제물 보고.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사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 것, 과제 해결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과제를 주고 심화된 학습 자료를 내용을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자. 그래서 수업의 방식이, 수업의 진도가 수업, 과제물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과제를 먼저 주고 과제물을 토대로 해서 그 수업에서 그걸 토대로 한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가 착안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집합교육의 집합교육의 특성,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이기 위한 뭡니까? 고민 끝에 제안된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도입되려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모 기업에서 풀립 러닝 과정으로 해서 강사학습 과정을 하다 보니 사전에 2시간 분량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사전에 교육 참가자들이 학습을 하고 그것을 배운 내용대로 과제물을 강의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과제물을 줬고요. 그걸 갖고 와서 집합교육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수업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실습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즉 집합교육 이틀짜리로 해왔던 거를 하루만 하고 하루 분량은 사전에 풀린 덩리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고 과제를 작성하게 하자. 그리고 강사학습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강의했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제가 모니터링해서 피드백 주는 흐름으로는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막상 집합교육 때 오시는 분들 수준이 3개더라고요. 과제를 내신 분, 미흡하신, 그러니까 뜸뜸 보신 분, 과제물 뜸뜸 쓰신 분. 근데 3번째 유형은 아예 과제를 안 하신 분, 동영상도 안 보고 과제물도 안 내신 분.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수준의 레벨에 있는 교육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루짜리 집합교육이 더 힘듭니다. 차라리 이틀로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풀리러닝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대상자가 그 목적이 승진 후보자,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신입 또는 그 특정한 목적을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그 다음에 뭔가 그 큰 베니핏이 있는 이런 교육에서는 이 풀리러닝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제 경험처럼 오히려 풀리러닝의 그 사전 교육하는 단계에 있어서 교육 수행의 레벨 차가 나올 수 있겠더라. 근데 집합교육 때 그 레벨별로 맞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클래스가 진행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단일 클래스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선, 교육생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구조다. 그래서 풀리러닝이 적용되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대상자 엄선, 그 다음에 교육의 그 결과가 승진 또는 자격 취득, 이런 관점에 그 활용되는 교육이어야지 효과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듀테크의 테크 쪽입니다. 무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규 실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 학습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학습의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동영상의 그 교육적인 자료물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이수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그 뭡니까 인정받는 그 교육이라는 거죠. 돈 내면 학위증 주고요. 근데 그 학점을 인정하는데 학위를 이제 인정받지 않으려면 뭐 공짜로도 오픈돼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에 공식화된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그 수준의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교육 자료들이 모여 있는 형태, 무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기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AR이 있는데요. 그 VR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두가 가짜인 것. AR은 눈에 보이는 일부만 보이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짜인 것. 이거고요. 그 VR의 대표적인 건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동영상 가셔서 검색어로 남성분은 360도 VR 땡크 또는 뭐 360도 VR 전차 이렇게 치시면 탱크 촬영 그 훈련 받는 걸 VR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VR 또 하나 부분은 서울대 병원 VR 또는 서울대 병원 VR 360도 이렇게 하면은 그 병원 그 환자 입장에서 촬영되어지는 VR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예시로 좀 적합하고요. AR 자료는요, 그 유튜브 가셔서 검색어로 고래, 강당 이 두 가지 단어로 검색하시면 강당에 고래가 가상으로 나타났다가 그 내려가는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AR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VR은 360도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한다면 어느 정도 이 맛이 나고요. AR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화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학습을 무엇인가 인식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행동을 할 줄 몰라요. 낮은 결과물이 계속 그 결과물이 낮게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인식을 바꿔주고 싶어. 모르는 걸 알려주고 싶어.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어. 일의 결과물에 큰 변화를 만들고 싶어. 그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학습의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 기대하는 반대, 그거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설명식 강의, 토의식, 사례 연구, 실습, 액티비티, 게임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은 실습이고요. 프랙티스. 유사한 여건이라 생각하면 여기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하자. 지금 단어들이 이 도구 갖고 수용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액티비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게임이 있는 그 수용 영법에 관련되는 게임만 갖고서 우리가 수용 영법이 다른 영법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고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뭔지를 시각적인 거로 알려주는 건 게임이 좋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똑같다면 실습을 하거나 액티비티 하거나 게임을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통해서 인식과 지식과 행동이 또는 그 일의 결과물이 바뀔 수 있다면 게임을 하자. 그게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안 돼, 게임으로.
그럼 못하는 거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 그럼 해보자. 가장 보편적인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예시가 바로 그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처음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명령문을 입력을 해서 작동을 했는데 이제 마우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우스 갖고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클릭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작동하게 돼 있는데, 즉 윈도우라는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 반드시 마우스라는 걸 갖고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마우스를 모르는 사람한테 마우스 기능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윈도우 거를 까면은 게임 중에 꼭 있던 게 바로 지뢰찾기와 카드 줄맞추기예요. 카드 줄맞추기는 여러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입히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드래그입니다. 마우스로 버튼 누른 상태에서 카드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드래그죠. 지뢰찾기는 어떤 것이 지뢰인지 모르니까 일일이 찍어봐야 돼요. 바탕 같은 데를. 그건 클릭이죠. 즉 마우스 기능을 익히려는 목적으로 게임을 활용한 거죠. 이게 보편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행동이 바뀐 겁니다. 결국은. 또 하나 있죠. 한매타자. 타자 자판을 익히는데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있죠. 하늘에서 단어가 내려와요. 그거 내려오기 전에 해당하는 단어를 쳐야 돼요. 이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에 따라 빨리, 늦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 아예 학습 목적을 염두에 두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지금 보드 게임도 가능하고 등등등. 하여간 게임적 요소가 있는 교보제를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데, 학습 목표상 기대했던 인식 변화, 이해 수준 변화, 행동의 변화, 성과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쓰자. 그 상태로 우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한다. 근데 교육에서 본다면은 애당초 목표 달성에 가장 좋은 내용이 뭐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뭔가, 거기에 가장 좋은 교육 자료는 무엇인가, 이런 의구점, 이런 질문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당연히 게임적인 요소 부분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만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디자인 싱킹과 그 큐레이션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DT 시대 또는 에듀테크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또 이슈되는 게 큐레이션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전시회 가면은 그 전시물에 대한 작품에 대해 소개해주는 큐레이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에듀테크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생의 그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 교육 참가자, 교육생의 데이터를 보면 이들한테 맞는 교육 내용과 교육 자료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정한 교육 시간을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교육업체들이 이걸 이제 사업화하는데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용하면 교육 참가자 수준에 맞는 아주 잘게 썰어진 교육물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은 특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끝나면 그 수준이 어느 부분이 강력점인지, 수준이 얼마큼 변한지를 자동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플랫폼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큐레이터가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 교육의 큐레이터.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교육의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참가자,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자의 수준 파악,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잘게 썰어지는 세분화된 교육 내용, 거기에 가장 맞는 교육 자료물, 그러니까 동영상이면 동영상에 맞는, 뭐 페이퍼면 페이퍼에 맞는 가장 좋은 자료,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조직에 있는 교육 담당자가, HRD 담당자가 이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대상만 놓고 하나씩 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회사 내부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게이미피케이션 이미 말씀드렸고요. 퍼실리테이션은요,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몸담았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임원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다 보니까 결제를 승인받을 때 품위서 써가지고 결제를 안에 품위받지 않거든요. 워크숍 발표회 또는 회의, 미팅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 합의를 이끌어내요. 그 합의가 됐음이 바로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즉 우리로 치면 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열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가 돼서 빠짐없이 발 담그게 만들어서, 그리고 쉽지 않은 일들을 서로 업무 분장해서 책임 권한을 다 나누고 기획까지 정해서 이 만들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은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를 합의를 만드는 것, 이와 같은 미팅, 이와 같은 그 미팅에 또는 워크숍에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게 강의나 어떤 발표가 아니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진행 기법이 필요하다. 주로 워크숍, 그죠? 또는 효과적인 회의, 정말 중요한 회의 진행하는 방법, 워크숍 진행 방법. 결국 목적은 퍼실리테이션은 워크숍이나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 서로 다른 생각, 합의가 안 된 것,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해결책 못 찾았어. 이런 상태를 문제 해결책을 찾아냈어. 근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의견을 냈어. 다 합의했어요. 그 문제 해결에 나눠 일정한 목을 하겠대. 일정까지 다 합의했어. 언제까지 결과물을 만들겠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진행 기법. 서로 다른 생각, 갈등이 있어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 그걸 진행하는 기법. 이게 퍼실리테이션입니다. 물론 공유회장도 가능합니다. 유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게 하는,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끄집어내서 더 크게 만들고, 또는 그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우리의 관점들을 쏟아내게 해서 우리식의 내용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기회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의 핵심은 목적성, 공유냐, 문제해결이냐, 서로 다른 생각을 합의하게 할 거냐, 의사결정을 끄집어낼 거냐, 이와 같은 목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끌고 가면 될 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쓰고서 어떤 시간 안배에서 할 거냐를 생각하는 디자인, 퍼실리테이션 디자인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그 참가자 중에 탑이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탑이 그 포함되어 있는 장소에서 가장 그 실무에 유관된 부서, 유관된 사람, 또는 유관된 부서의 장이나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임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C업에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니드가 커질 거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퍼실리테이션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들, 도구들, 그 요령에 대한 부분이 전체 비중이 크다면은 실질적으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그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강의식으로 하지 마, 실습하지 마, 워크숍 형식으로 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기획력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럴 땐 퍼실리테이션의 스킬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모든 교육을 다시 퍼실리테이션으로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퍼실리테이션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나쁜 거야, 혹시 이런 관점, 시대에 뒤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다. 목적성에 따라서 퍼실리테이션이 최고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변별을 가져야 된다. 디자인 싱킹,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 계열 쪽에서 디자인 직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들만의 가장 최적화된, 고도화된 문제 해결 관련되는 그 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그 활동과 거기에 필요한 툴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디자인 싱킹으로 교육도 가능하다?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각화 관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참여, 시각화 관점,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데는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싱 활동 툴 사용법이 좋더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 중에 그 갤러리 투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참가자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자. 그걸 위해서 쓰는 갤러리 투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워크숍이나 교육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 만들어서 발표하자. 그리고 참가자 의견을 반영을 듣자. 피드백 받자. 그 피드백 받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보자. 이 부분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또 이게 유일하게 또 좋은 거야. 이건 또 아니다.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도입을 하자. 근데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쪽 직무나 조직이라면 당연히 이것에 가장 능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조직이 다 꼭 적용을 해야 되는, 머스트 해야 되는 것만은 또 아니다. 다만 관심 가질 필요 있고, 포인트는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시안을 만들어서 그 시안을 갖고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어 가자. 이것까지는 그 문제의 프로세스에 넣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T 부분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대신에 D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너무 광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T라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는 건데, 이제 사업의 본질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요 디지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비즈니스로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디지털 기반으로 된 이제 그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가령 플랫폼, 그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이 있다 보니까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마다 서로 통신을 통해서 내통이 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기계 간에 데이터가 주고받고 해서 끊임없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이 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가 왔다. 이와 같은 시대가 오니 그러면은 HLA 담당자 입장에서 조직 문화가 우리 사업이 디지털 베이스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DT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바뀔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일하는 방식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역량, 이런 부분에 누구에게나 알아야 되는 이 DT 시대에 맞는 인재상에 맞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거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연동하면 근무 시간도 바뀌어요. 근무 환경도 바뀌어요. 조직 문화도 바뀌어요. 입사하는 세대도 바뀌어요. 사업에 그 근간되는 것도 바뀌어요. 아주 정말로 진짜 메가 트렌드가 지금 쏟아집니다. 그 속에 HRD가 할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출처 보일 겁니다. 뭐 자료에 보니, 발표된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요. 출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요 직무마다 DT 시대 관점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 알아야 되는 기술이 특화된 것들이 있더라. 특화된 것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직이라면, 해당 부서라면 그 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 꼭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요 데이터에 대한 거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DT 시대에 맞는 그 주요 직무마다, 부서마다, 조직마다 DT 관련되는 기술들이 또는 필요한 역량들이, 요구된 역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특화된 것이 있더라.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 앞으로 계속 DT 시대에도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는.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추천가 있는데요. 세계 포럼에서 발표됐던 자료 중에 2020년을 상정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이 한 10가지가 10대 역량으로 2020년에 10대 핵심 역량으로 추론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인간다움, 인간만의 특성 이런 것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안에서 보면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데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고 인공지능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부분은 뭐 저는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모든 부서마다 모든 조직마다 그 부서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장 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바람직한 방안, 이 해결책을 새로운 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기업에서는 이미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DT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또 어디서 본 자료에 따르면은 그 DT 역량, 특정한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 직원 대상이겠죠. DT 역량 중에 그 개발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찾아내거나 또 요인을 찾아내거나 또는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유출하거나 도출하는 이런 것을 실습을 포함한 DT 역량, 이런 교육 리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DT 시대에 맞는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능력, 이 부분이 또 하나 그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뭐 Q&A 뭐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댓글을 남길 수 있더라고요. 의견을. 토론이란 것도 있고 이 동영상에 댓글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뤘던 내용은 2020년 HLD 환경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그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다만 그 주관이지만 오픈되어 있는 객관적인 또 출처가 있는 단어들을 많이 찾아서 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소 뭐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뭐 비단 뭐 트렌드뿐만 아니라 HLD 담당자가 내년도 해야 될 일들, 그 본연의 일들을 하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럼 공부해야죠. 그 왼쪽에 보시면 HLD 담당자 또는 내가 강의를 해야 돼. 그럴 때 강사로서 필요한 것, 기본적인 역량들에 대한 그 교육, 저의 노하우가 담겨진 자료들입니다. 요 5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좌도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또 아래 그 자막으로 좀 흘러갑니다. 공개 교육도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그 교육 참여, 그 저희 책, 더 중요한 거는 이 동영상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 또 저도 신나서 더 많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